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예요. 하숙집에서 지내다가 고시원으로 나와 살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매일 싸우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면 바로 독립을 해야겠다고 항상 다짐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버티고 버텨 성인이 되었고 저는 그동안 알바하면서 조금씩 모아놨던 돈을 들고 그냥 무작정 집을 나와서 서울로 상경했어요. 며칠은 PC방을 전전하며 다녔고 저렴한 가격에 하숙집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안쓰러워하며 하숙비도 저렴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한 분이죠. 저는 일자리를 구해서 밤낮 없이 알바를 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건강은 챙겨가며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밥도 맛있는 걸로 많이 차려주셨어요. 하숙집에는 저를 빼고 남자 2명, 여자 3명, 그리고 하숙집 아주머니 부부, 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숙집 아주머니가 잘 챙겨주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아주머니한테도 그렇고 아저씨랑 그 아들한테도 살갑게 대했어요. 아들은 보니까 28살이라고 하는데 그냥 백수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건지 딱히 일도 안 하고 맨날 빈둥빈둥 거리면서 지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래서 매번 한숨을 쉬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는 택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매번 식사는 집에 들어와서 먹고 그랬어요. 하숙집에서 지내면서 같이 있는 여자들이랑도 좀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이기도 하고 서로 힘든 생활을 공유하면서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하숙집 앞에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씩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 없던 저한테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다를 떠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언니들은 저보다 하숙집에 오래 있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하숙집 관련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숙집 아저씨랑 그 아들이 이전에 있던 하숙생들이랑 많이 관계를 가졌었나 봐요. 하숙비를 깎아주겠다느니 사탕 발린 말로 꼬신 거죠. 근데 이걸 그 아버지건 아들이건 하는 짓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역시 핏줄은 못 속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걸 아주머니한테 들키는 바람에 하숙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참 불쌍했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느라 바빠서 하숙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느라 자주 마주치지는 못하지만 볼 때마다 음흉한 눈빛이 발로긴 했어요. 저 사람들은 최대한 안 마주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하숙비랑 휴대폰 요금 제외하면 크게 돈 쓸 일도 없었습니다. 매일 알바 갔다가 집에 와서 자기만 하니까 크게 돈 쓸 일도 없었습니다. 1년 정도를 밤낮 없이 알바를 해서 딱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정말 옷도 안 사입고 나가서 뭘 사 먹지도 않고 모았어요. 정말 힘들어서 술이 먹고 싶다 하면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딱 마셨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친하게 지낸 언니 한 명이 있는데 그 언니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하숙집에 있을 거냐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보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많고 할 텐데 안 불편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히 불편한 거 없다고 어차피 사람들 마주칠 일도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하숙집에서 생활할 거야? 괜히 조용히 해야 되고 불편하지 않니? 그런 건 좀 있긴 한데 감수해야죠. 지낼만 해요. 나 이번에 돈 모은 걸로 원룸 들어갈 거거든. 너도 같이 들어갈래? 원룸이요? 글쎄요. 원룸 월세 엄청 비싸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이번에 건물 지어서 월세 내거든? 그래서 지금 들어오면 풀옵션으로 월 30만 원, 월세만 내게 해준대. 완전 대박이지.
풀옵션인데 월 30이면 이 가격에 어디서 지낼 거야? 풀옵션인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이면 대박이지 않아? 와, 진짜 월세 30이에요? 진짜 괜찮네요. 아무래도 같이 살면 트러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너도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잘 얘기해 줄게. 옆집에서 같이 살면 혼자 살기 무섭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그렇긴 하죠. 근데 보증금 마련할 돈도 없고, 너 이번에 적금 만기라며? 그거 이럴 때 쓰려고 모아놓은 거 아니야? 이런 행운 오기 쉽지 않다, 너. 아는 지인만 이렇게 혜택 주는 거야. 얼마 안 가서 방 다 나갈 수도 있어. 저는 언니의 말에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숙집이 아무리 잘 챙겨준다고 해도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들어가거나 씻거나 할 때 눈치가 보이고 불편하기는 했거든요. 제가 알바를 밤늦게까지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괜히 눈치가 많이 보였습니다. 일 끝나고 가서 씻는 것도 눈치 보여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들 때가 많았고요. 알겠어요, 언니. 그럼 저도 같이 들어갈게요. 잘 생각했어. 너 진짜 운 좋은 거야. 어디서 이 가격에 방 못 구하는 거 알지? 근데 2년 계약 끝나면 월세 오를 수 있는 건 알아둬. 네, 그때까지 또 열심히 돈 모아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증금 먼저 입금해주면 되거든? 나한테 먼저 입금해주면 계약하러 갈 때 나랑 같이 가자. 방이 금방 빠질 수도 있는 거라 먼저 들어간다고 보증금 보내줘야 되거든. 아, 언니한테요? 그럼 내일 은행 가서 돈 이체할게요. 알겠어. 이체하고 연락 줘. 나도 내 거랑 같이 보내고 계약서 작성일자 정해지면 얘기해줄게. 네,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너무 좋은 방 구하게 됐네요. 진짜 이런 집 없다니까? 내일 시간 되면 방 먼저 보러 가볼래? 아, 저 내일 은행 갔다가 알바 가야 돼서 내일은 가볼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시간 될 때 방 구경도 하러 가자.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언니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사람을 믿은 제가 잘못이죠. 제대로 잘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다음날 저는 은행에 들려서 이체를 했고, 이체 완료했다고 문자를 남겼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알바를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희진 언니 오늘 쉰대요? 희진이? 갑자기 오늘부터 못 나온다고 연락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나와 있잖아. 진작 얘기를 좀 해주지. 이런 경우가 어딨는지 원. 알바 새로 구할 때까지 선이가 고생 좀 해줘. 언니가 그만뒀어요? 연락도 안 되던데 어떡하지? 왜? 무슨 일 있어? 언니가 아는 사람이 원룸한다고 방 싸게 준다고 해서 오늘 낮에 보증금 입금했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뭐? 그걸 희진이한테 입금했다고? 아니, 계약도 안 하고 덜컥 보증금을 입금하는 애가 어딨어. 그냥 언니 믿고 입금했는데 계약서 작성할 날짜 잡히면 알려준다고. 빨리 입금해야 된다고 해서. 진짜 이 바보야. 그런 게 어딨니? 얘 작정하고 네 돈 들고 날랐네. 신고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머리가 멍해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망연자실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가지고 홀라당 튀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하숙비도 내야 되는데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제 상태가 좋지 않자 사장님은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시켜주셨어요. 저는 집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한 병 사들고 그냥 깡소주를 마셨습니다. 소주는 잘 못 먹는데 술을 먹고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그렇게 앉아서 소주를 마시며 울고 있었는데 하숙집 아저씨가 다가오더라고요. 선희 씨? 왜 여기서 이러고 울고 있어요?
아, 아저씨. 저는 취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 털어놓고 싶었던 건지 아저씨 앞에서 엉엉 울며 보증금 사기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하숙비도 내고 해야 되는데 막막하다면서 울었어요. 에고, 저런. 그러게 사람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돈거래에 있어서는 더 철저해야 되는 거야.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정말 믿었는데. 죄송해요. 혹시 이번 달 하숙비는 다음 달에 같이 드리면 안 될까요? 어허, 이를 어쩐담. 내가 좀 도와줄까? 네, 좀 도와주세요. 다음 달에 같이 드릴게요. 너무 죄송해요. 내가 이번 달 하숙비 줄 테니까 그걸로 내. 계약서 봤지? 우리는 따로 보증금 안 받는 대신 하숙비 2달만 밀려도 바로 내보내는 거. 내일도 일하나? 네, 내일 12시에 알바 가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럼 알바 가기 전에 나 좀 볼까? 내가 데려다 줄게. 10시 30분쯤 집 앞으로 나와. 내 택시 타고 가지.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 울지 말고 신고하고 하면 금방 잡을 수 있겠지. 울지 마. 아저씨의 위로에 눈물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시간에 맞춰 아저씨 택시를 탔어요. 저 근데 알바 12시까지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래, 알지. 잠깐 나랑 어디 좀 들릴까? 어디요? 가보면 알아. 아저씨는 차를 끌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공원이었어요. 아저씨, 여기는 왜... 선이야, 내가 앞으로 하숙비는 해결해주마. 그럼 선이도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 아, 이게 언니들이 말했던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숙비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마련할게요. 왜 어렵게 가려고 그래? 앞으로 하숙비 생각은 안 해도 된다니까? 하숙비 올리고 그러면 또 어디로 나갈래? 돈도 없으면서 갈 곳도 없어. 잘 생각해봐.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저는 그 말에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저씨는 저에게 키스를 했고 의자는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바를 하러 왔어요. 사는 게 참 힘든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바가 끝나고 집에 가면 하숙집 아저씨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제 방으로 들어왔고 제게 또 키스를 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가고는 했습니다. 저는 또 방문이 열리길래 당연히 하숙집 아저씨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아들이 이번에는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나 다 알고 있어. 네? 뭐를요? 너 우리 아버지랑 그러는 거 다 안다고.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아버지가 뭐 해준다디? 어?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죄송해요. 나도 좀 해줘야지 아버지만 재미 볼 순 없지. 그 아들놈은 저에게 키스를 하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줬어? 이쪽을 기분 좋게 해줬나? 수치스러운 말들을 하면서 그 사람은 저를 농락했습니다. 앞으로 내 말도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우리 엄마나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 테니까. 아들놈이 방을 나가고 나서 저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 집 인간들은 번갈아 가면서 제 방을 찾아오거나 하숙집 아저씨는 택시로 불러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저는 어느 정도 알바비를 모아놓은 후 하숙집 아주머니께 무릎 꿇고 울며 이제껏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게, 차라리 나한테 속 시원히 얘기를 하지 그랬니? 내가 너한테 믿음을 주지 못한 사람이었니? 왜 네 인생을 네가 그렇게 망쳐버리는 거야? 이제 됐다. 이미 벌어진 일 더 이상 얘기해봤자 뭐하겠니? 우리 집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하마. 너도 더 이상 여기서 지내는 건 힘들 거야.
3일 주마, 3일 안으로 정리해서 나가라. 아주머니는 저에게 3일의 시간을 주셨고 저는 모아놓은 돈으로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딱히 짐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저에게 3일의 시간을 준다고 얘기를 한 다음날 아주머니는 저에게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방 구할 때 보태라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남편 관리, 아들 관리 못한 죄가 크다. 이 돈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보탰어. 아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저 죄송해서 이 돈 못 받습니다. 이거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이제 이걸 끝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저는 다시 한번 사죄의 인사를 드리고 그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판단의 실패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지만 앞으로 정신 차리고 노력해서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오긴 하겠죠? 먹을 수 있나요? 그럼 나도 아직 식전이라 같이 먹어요. 내가 바로 준비하고 부를 테니 시원하게 씻고 쉬고 있어요. 50대로 보이는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는 펑퍼짐한 외모와는 달리 행동은 아주 민첩했다. 묻는 말에 시원시원하게 대답해주고는 저녁밥을 하기 위해 바로 돌아선다. 지금은 너무 피곤해 수다스럽게 종호한테 이것저것 물어본다면 귀찮아 짜증이 났을 텐데 다행히 아주머니는 쉽게 물러가 주었다. 쟁걸음을 옮기는 민박집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쳐다보던 종호는 머리를 흔들고 정신을 차렸다. 그동안 연애를 너무 쉬었나?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들이 알면 코웃음을 치며 박장대소할 일이다. 총각, 밥 다 됐어. 문 밖에서 몇 번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길래 살짝 문을 열어보니 세상 모르게 쓰러져 자고 있었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자전거를 끌고 비척비척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곧 쓰러질 것 같기는 했다. 현미는 작은 밥상에다 다시 차린 저녁밥을 방문 앞에 놓았다. 밤중에 자다 깨면 밥 달란 소리도 못하고 배를 고를 게 뻔하니 미리 챙겨주었다. 작은 방이 아닌데 총각의 우람한 체격에 방이 다 작아 보인다. 힘이 장사겠구만. 현미는 종호의 울퉁불퉁한 팔과 다리의 알통을 보고는 아쉬운 마음을 접고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종호는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렸다. 엉덩이와 다리는 온통 너덜너덜해졌다.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내가 원하던 대기업에 취업이 되고 나서 작심하고 달려본 것이다. 그동안 취업 준비생으로 지내며 남모르게 받았던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해방되자 날아갈 듯 했다. 그걸 기념하는 뜻에서 나도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새 출발하자는 뜻에서 시작한 여행이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 독립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릴 나이에 부모님한테 얹혀 살면서 용돈 달라고 손을 벌리려니 부모님을 볼 면목도 없었다. 취업한 친구들은 며칠에 한 번씩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아예 그런 전화는 받지 않거나 나가지도 않았다. 회사 업무나 직장 상사 욕을 하는 걸 들어주는 대신 술을 얻어먹는 셈인데 취업된 친구들이 힘들다는 것도 내 입장에서 보기엔 사치라고 생각되고 계속 듣고 있는 것도 고역이었다. 당장 때려칠 것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던 친구들도 다음 날이 되면 쓰린 속을 부여잡고 다시 회사에 늦지 않게 출근하기 위해 빨리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이라도 취업해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냐는 부모님의 은근한 권유도 힘들었지만 결혼 의사를 내비치던 여자친구가 종호를 더 힘들게 했다. 그러다 결국엔 제풀에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그녀와는 인연이 아니었겠지. 종호는 자신을 믿고 1년을 더 투자한 끝에 원하는 곳으로 취업이 되었다. 합격 소식에 당사자인 종호보다 주변인들이 더 기뻐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와서는 합격할 줄 알았다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축하한다. 할 말 있으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
공부에 집중하게 본인도 도와줬다며 헤어진 게 아니라며 은근슬쩍 다시 돌아오려는 여자친구다. 다시 합칠 일은 없는데 이제 와서 김칫국이라니. 종호는 콧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종호는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 국토대장정을 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국토대장정의 마지막 날 부산의 민박집에 도착한 것이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은 올 때처럼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갈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의 고생은 이것으로 끝내고 싶었다. 역시나 다를까 종호는 한밤중에 배가 고파 잠에서 깼다. 불을 켜니 상포가 덮여있는 둥그런 철제 밥상이 보였다. 얼른 열어보니 식어있지만 맛있어 보이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콩나물 무침, 콩자반 등 종호가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다. 한 입씩 먹어보니 주인 아주머니 음식 솜씨가 일품이다. 작은 밥공기는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반찬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밥이 없으니 너무 아쉬웠다.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한 번 맛본 뒤로는 아쉬워 잠이 오지 않았다. 밥솥이 주방에 있을 테니 살짝 가서 밥 통째로 가져와서 먹을까?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예의가 아니다.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총각, 일어났어? 네, 안 주무셨어요? 아직 10시밖에 안 됐어. 초저녁에 잠들어 벌써 새벽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 10시라니. 밥이 너무 맛있어서 안 그래도 더 먹고 싶어서 누님 주무시고 있는데 어떡하나 고민하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밥이 적을 거라고 더 가져다 준다는 게 깜빡했네. 잠깐만 기다려봐. 현미는 종호가 원했던 대로 밥 통째 가져왔다. 종호의 방에 성큼 들어서서 밥상 앞에 앉더니 주걱으로 밥을 퍼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다. 찬이 식어서 어떡해? 다시 데펴줄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호호, 맛있게 먹어주니 고마워. 총각이 힘들게 오느라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 천천히 먹어. 모자라면 얘기하고. 옆에서 채알라 물도 마시라며 컵에 물도 따라주고 김치도 손으로 쭉 찢어서 밥 위에 놓아준다. 손맛이 더해져서 그런가 따끈한 밥 위에 김치까지 올려 먹으니 그간의 노고가 싹 사라지고 제대로 보상받는 느낌이다. 누님, 왜 안 주무시고 나와 계셨어요? 날도 찬데? 배가 좀 부르자 종호가 묻는다. 마당에 전구도 다 된 것 같아서 내일 갈아야 되나 이것저것 보고 있었어. 직접 수리하세요?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지. 매번 사람을 부를 수도 없고. 여자 혼자 살다 보니 살림이 고장난 데가 많아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내가 고쳐서 사용하거든. 음식 솜씨만 좋은 줄 알았더니 살림 솜씨도 좋으시네요. 그 정도는 해야지. 혼자 사는데. 현미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꾸한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와서일까? 큰 짐을 벗어버리고 여유가 생겨서일까? 종호는 현미 옆에서 일을 도와주며 여기서 며칠 지낼까 싶은 생각이 든다. 누님, 손님 잘 받으셨네. 제가 또 손만 댔다 하면 뭐든지 살려내는 신의 손 아닙니까? 고쳐야 되거나 갈아야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내일 날 밝으면 한번 봐드릴게요. 아이고 됐어. 손님한테 일을 시키면 쓰나. 오늘도 지쳐서 골아 떨어졌던데. 괜히 여기까지 와서 힘 빼지 말고 여기저기 좋은 데 구경하고 푹 쉬었다 가. 지치다뇨. 힘이 빠지다뇨. 잠시 재충전한 거죠. 발끈하며 자기 힘을 과시하는 종호의 태도에 현미는 귀엽다는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누님, 지금 전혀 안 믿는 표정인데 딱 3시간 뒤에는 저한테 몰라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실 겁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종호는 현미의 민박집에서 남자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손을 보태며 지냈다. 손볼 데가 많아 낮에는 집 안팎을 다니며 울타리나 마당에 있는 시설을 점검해주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도 고장나 방치해 둔 것을 꺼내 하나하나 손봐 주었다.
그러면 현미는 졸졸 쫓아다니며 쫑알쫑알 수다를 떨기도 하고 나사를 건네주거나 필요한 수리 용구를 가져다 주면서 조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둘은 합이 잘 맞았다. 정말 종호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지칠 줄 몰랐다. 역시 젊음은 좋은 것이다. 덕분에 현미는 호사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애초에 3일을 머물다 가려던 종호는 하루만 더 미루다 일주일을 같이 보내게 된 것이다. 또 올 거야? 또 올게. 그때는 자전거 말고 멋진 자가용 끌고 와서 같이 드라이브 하자. 종호가 떠나기 전 마지막 날 현미는 종호의 약속을 들으며 잠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졌어요. 원래 외할머니를 잘 따랐던 저는 낯선 새엄마와 사는 것보다 외할머니와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버지와 떨어져 있어도 많이 외롭거나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하고 큰정 없이 살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외할머니의 보호 아래서 행복하게 자랐어요. 외할머니는 증조 외할머니가 하시던 국밥집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장사를 하셨는데 워낙 국물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단골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런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고등학교 때 진로를 요리사로 정하게 됐어요. 외할머니는 제가 요리사가 되는 걸 반대하지 않았지만 대학은 나와야 된다고 하셨어요. 뭘 하든 요즘 세상은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너 대학 보낼 돈은 있으니까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말고. 할머니, 요리사는 일찍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배워야 되잖아. 근데 대학 가서 공부하면 언제 그걸 다 배워? 넌 취직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제대로 된 데 취직하려면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거야. 전문대에는 조리과도 있다는데 거기 가면 되잖아. 외할머니의 설득에 저는 전문대 호텔 조리학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새벽에는 외할머니 식당 일을 돕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니는 생활을 시작했죠. 몸은 피곤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과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학교도 졸업하며 취직을 했어요. 당시에는 잘 없던 건강식 스타일의 한식 레스토랑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라서 잘 사는 손님들이 많았죠. 저는 거기서 부주방장이 될 때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변호사였는데 동료 변호사들과 자주 오곤 했어요. 솔직히 제가 먼저 남편한테 끌려서 서비스도 더 주고 일부러 나가서 인사도 했었죠. 남편은 깔끔한 인상에 양복이 잘 어울렸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남편도 제게 다가왔고 얼마 안 가서 사귀게 됐어요. 외할머니한테는 사귀고 6개월쯤 지나서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는 네가 직업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좋긴 한데 변호사면 집안이나 학교를 따질 것 같아서 걱정도 되는구나. 할머니, 우리 아직 결혼 얘기할 정도는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런 거 따지면 나를 만나겠어? 라고 말은 했지만 저도 은근히 불안했어요. 그 사람이 저와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결혼에 대해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궁금했어요. 어느 날 저는 결심을 하고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성욱 씨, 혹시
나랑 결혼할 생각 있어? 우리 만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안 정하기엔 좀 그렇잖아. 물론 6개월이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안 그래.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지낼 거면 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자 남자는 당황해서 사실 내가 더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말하려고 했는데 현주 네가 먼저 그렇게 얘기하니 나도 결정을 해야겠네.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라는데 가슴이 덜컹 내려앉더군요. 제가 괜히 섣불리 결혼 얘기를 꺼내서 이대로 헤어지게 되면 어쩌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밤새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불안해하며 약속 시간만 기다렸죠. 그러나 제 걱정과 달리 남자는 제게 반지를 건네더군요. 이런 건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해야 되잖아. 현주야, 나랑 결혼하자. 라는데 저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외할머니는 인사하러 온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이렇게 누추한 데까지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현주 마음 아프지 않게 하는 거랑 고생만 시키지 말아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잘 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든든해서 좋았어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남자가 간 다음에 걱정을 하셨죠. 사람이 좀 차가운 것 같은데 정말 괜찮겠어? 아니야. 보기엔 저래도 안 그래. 괜찮아.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야 되는데 하긴 만나는 네가 더 잘 알겠지. 라며 저를 믿어주셨어요. 하지만 남자의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싫은 티를 냈어요. 특히 어머니가 그랬죠. 아가씨, 결혼하면 우리 집 감당하겠어? 우리 집에 전문대 나온 사람 없거든. 서울에서도 이름 있는 데만 나왔는데 아가씨는 전문대에 직업도 요리사라며? 그리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러자 남자는 요리사는 전문직이에요. 생각하는 것처럼 수준 낮은 직업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라며 저를 감쌌고 남자 어머니는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알았다. 라며 더 이상 말하진 않았지만 부모님 두 분 다 저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성욱 씨에 비해서 여러모로 떨어지니까 다들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어쩌지? 라며 걱정을 하자 남자는 그런 건 살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 부모님 마음에 들게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안심을 시켰고 저는 결혼하면 정말 잘하자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요구하는 혼수가 부담이 돼서 잠시 갈등도 있었지만 외할머니가 아무 말씀 없이 다 해주시더군요. 할머니,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돼. 못하는 건 못한다고 내가 말할게. 변호사 아들 결혼시키면서 이 정도도 안 바라겠냐? 너도 부모가 해주는 거 받으면서 결혼해야 되는데 나라도 챙겨야지. 무리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할머니 이 정도 돈은 있어. 넌 결혼해서 잘 살 생각만 해. 저는 그런 외할머니가 너무 고마웠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찾아뵙고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죠.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수시로 저를 불러서 자잘한 일부터 큰일까지 다 시켰어요. 그 바람에 저는 레스토랑이 끝나면 신혼집보다 시댁에 가는 날이 더 많았죠. 일주일에 4번은 시댁에 갔는데 그중 1번이나 2번은 음식을 해야 했어요. 그런 날은 직장에서 음식을 하고 시댁에 가서 또 해야 하니 정말 진이 빠지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직장에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 와서 또 하면 너무 지쳐서요. 다음 날에도 지장이 있어요. 제가 쉬는 날 집에서 만들어서 갖다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넌 요리사라며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는 거니? 그냥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지. 변명도 참 가지가지다. 그게 아니에요. 다음날 출근해서 일에 지장이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듣기 싫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누가 들으면 내가 되게 부려먹는 줄 알겠다. 이깟 것도 못할 거면서 결혼 전엔 잘한다고 이빨린 소리를 했니?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집에 와서 저는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위로를 해줄 줄 알았던 남편은 그러게 비유 좀 잘 맞추지. 그런 것도 하나 못해? 괜한 문제 일으킬 일 좀 하지 말라고. 라며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너무하는 거 아니야? 문제를 일으키다니. 나도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요새는 거의 시어머니 수발만 들고 있다고.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거 원래 당신이 하는 일이잖아. 음식 만드는 거 좀 더 만든다고. 뭐 그렇게 난린지.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알겠다. 음식이라고 다 똑같은 줄 알아? 식재료도 다르고 만들 때마다 다 신경 쓰인다고. 그 정도도 못하면 요리사라고 하지 말아야지. 당신 프로가 뭐 그래? 라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결혼 전 제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더군요. 저와 집안일에는 무심했고 자기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죠. 신혼생활 3개월도 안 돼서 제 결혼 생활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외할머니가 제가 결혼할 때 신경 쓰신 걸 생각하며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썼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전문대 출신에 요리사라고 노골적으로 무시해도 어쨌든 제가 남편보다 부족하니까 이해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 했고 남편은 신경도 안 썼어요. 제가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들면 듣기 싫다며 자리를 피해버렸죠. 결혼하고 1년 넘게 그런 생활은 계속됐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집에서 모임을 한다고 저에게 회사를 빠지고 오라고 하는 일이 생겼어요.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딸 결혼시킨다고 해서 내가 한 통 내기로 했다. 네가 요리사인데 어디 갈 필요 있냐? 와서 음식 좀 해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회사를 빠지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전날 밤에 만들어 놓고 회사 갔다 와서 뒷정리할게요. 너 지금 나보고 친구들 불러다 놓고 식은 음식 먹이라는 거냐? 뭐 잘난 일을 한다고 나를 친구들한테 망신 주려는 거야? 그런 사적인 일로 갑자기 휴가를 쓸 수는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 화만 더 키우게 됐어요. 내가 너 며느리로 들이면서 주변에 말도 제대로 못했다. 식당에서 일하는 식순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니? 우리 집 오면서 해온 것도 없으면 이런 거라도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직장 같지도 않은데 다니면서 휴가니 뭐니 거창하게 굴며 사람을 무안하게 해. 네가 우리 집에서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 지나치네요. 제가 결혼할 때 한 게 없다뇨. 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거 다 했잖아요. 그리고 전 식순이가 아니고 요리사예요. 부주병장이라고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아주 꼴값을 떠내. 그래, 너 잘났다. 이제 보니 너무 잘난 며느리라서 내가 모시고 살아야겠구나. 라며 문을 탕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밤늦게 집에 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당신 좀 잘할 수 없어? 그것밖에 안 돼? 라며 성질부터 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저하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뭘 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식순이니 직장 같지도 않다느니 그런 말 하는 것까지 내가 참아야 돼? 왜 당신네 식구들은 나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잘하라고 하는 건데? 당신네 식구들? 말 참 기분 나쁘게 하네.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 가족 아니다 이거지? 하긴 그러니까 결혼하고 1년 넘도록 부모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없지. 솔직히 당신 직장이
호텔 레스토랑도 아니고 엄마 입장에서는 말하기 부끄러운 건 사실이지. 안 그래? 내 직장이 어때서? 거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곳이야. 알아? 그리고 내가 당신 부모님 마음에 들려고 결혼했어? 난 당신하고 결혼한 거잖아. 라고 하자 남편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 보며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기로 결정한 건 나 신경 안 쓰게 집안일도 잘하고 우리 집에도 잘할 것 같아서였어. 단순하니까 피곤하게 하지 않을 테고. 근데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 내가 이 결혼을 왜 유지해야 되나 싶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절 사랑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외할머니를 부르며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다가 왔는데 집에 제 물건만 싹 없어졌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성욱이 선짜리 들어왔다. 아주 좋은 집안이야. 그런데 네가 계속 옆에 있으면 되겠니? 솔직히 네가 지금 우리 집에 무슨 도움이 되니? 너도 생각을 해봐. 이만큼 살아도 안 맞으니? 이제 그만 헤어지는 게 맞다고 본다.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랑 성욱 씨 결혼했잖아요. 제가 아내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가 너네 혼인신고 안 했어. 너 같은 애랑 결혼하는데 이 정도 보호장치는 해야지. 너도 손해볼 거 없지 않니? 네가 해온 가구들도 시간 될 때 다 가져가라. 라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법적으로 남편과 아무 사이가 아니었다는 데에 충격을 받았죠. 더 힘들었던 건 그걸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쫓기듯 외할머니한테 돌아왔어요. 외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하는 저를 그저 안아주기만 하셨죠. 저는 다니던 레스토랑도 다 정리하고 할머니 옆에서 지냈어요. 그때는 도저히 창피해서 제가 알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할머니와 붙어있게 되면서 할머니가 만드시는 국밥이나 김치 비법을 완전히 손에 익힐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외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출혈이었는데 외할머니는 뇌 부종이 너무 심해서 수술 후에도 뇌압을 낮추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평소에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약을 자주 드셨는데 그때 병원에 모셔왔더라면 하는 후에 장례식 내내 통곡을 하며 지냈어요. 며칠 동안 가게 문도 닫고 방에 누워서 울기만 하다가 외할머니가 쓰던 가계부를 보게 됐어요. 거기에 저 보라고 음식 레시피를 서툴게 써놓은 종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증조 외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가게가 제 손에서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외할머니가 계실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저희 가게가 오래됐지만 꽤 규모가 있어서 깔끔하고 단정했던 남편은 전과는 너무 다르게 후줄근한 차림이었고 표정도 지치고 피곤해 보였어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놀라서 아래 위로 훑어보며 당신이 여기에 어떻게 라며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저는 제 차림새를 살피는 눈초리가 기분이 나빠서 대답도 하지 않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왔어요. 서울 근처가 아니라 꽤 먼 거리인데 어떻게 왔더군요. 당신 회사 차리면서 법무팀 만들었다며.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어떻게 꾸린 거야? 내가 좀 봐줄까?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쪽이 상관한 일 아닌데요? 바쁘니까 이만 가주세요. 라고 하자 남편은 다급하게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전에 일은 그만 잊자. 우리가 그땐
사정이 있었잖아. 이제부터라도 다시 잘해보자고. 뭘 잘해봐? 댁 어머니한테 비위 잘 맞추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정말 뻔뻔하고 가증스럽네. 라고 면전에다 내뱉고 더는 상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좀 알아보니 남편이 친구 변호사와 동업을 해서 로펌을 열었는데 그때 맡은 형사사건에서 증인이나 수사기관에 돈을 건네려다가 적발됐고 그걸 그 친구가 남편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변호사 자격증이 박탈됐다는 거였어요. 지금은 아는 사람 사무실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그날 저하고 우연히 마주쳤던 거죠. 자기 처지가 그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변호사인 척하며 자기가 봐주겠다니 정말 자존심 하나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서울의 유명한 갈비집이었는데 설거지하는 할머니가 자기가 접시를 다 깨트려 놓고 저와 잘 안다며 오히려 호통을 쳤다는 거였어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일단 서울로 갔죠. 그랬더니 앞치마를 두른 꾀지죄한 할머니가 뛰쳐나와서 제 손을 덥석 잡는데 시어머니였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기다리다가 눈 빠지는 줄 알았다. 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 좀 해주라. 아주 사람이 이러고 있다고 우습게 여기는구나. 저는 냉정하게 손을 빼고 식당 사람들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여기서 일한 지 일주일째인데 너무 말도 안 듣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은 접시를 다 깨뜨려서 뭐라고 했더니 자기는 잘못 없다면서 계속 제 이름만 부르며 데려오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전 시어머니와 아무 상관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자 내가 왜 너하고 상관이 없어? 시어머니는 부모도 아니니? 너 우리 성욱이하고 같이 살았으면서 이럴 거야? 라며 당당하게 나오길래 그만 좀 해요. 혹시 치매세요? 대기업에서 그딴 말이 나와요?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요? 당신이 사람입니까?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지? 라고 소리치자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꽁하고 있니? 예전 일은 다 잊고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안 그래?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이네. 내가 당신 아들하고 1년밖에 안 살았고 그것도 벌써 거의 10년은 돼가는데 이제 와서 왜 이래요? 대개 아들 나 나간 다음에 선본다더니 그건 잘 안 됐나 보죠? 우리 할머니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해오라는 혼수 다 해가고 전세로 얻어준 집 그 안에 가구 다 채워놨더니 나보고 나가라면서 그 가구도 다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악랄하게 굴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뭐가 어째요? 여기요. 이 할머니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경찰 부르세요. 전 모르니까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다시 제 손을 잡더군요. 당장 이 손 놔요. 여기서 더 망신당하고 싶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주변에서 자기를 쳐다보며 수근거리는 걸 깨닫고 제 손을 슬그머니 놓았어요. 그때 남편은 제가 나간 후 몇 차례 선을 보고 의사와 결혼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의 변호사 자격증이 취소되자 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것도 다 하늘에서 외할머니가 갚아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해서 1년 좀 넘게 살았지만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수모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걸 다 갚아준 기분은 들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저에게 몇 차례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고 차단해서 연락을 끊었어요. 회사로 시어머니와 온 적도 있는데 한번 경비원 아저씨한테 호되게 당한 다음부터 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네요. 30대 초반에 결혼을 잘못해서 어려웠지만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귀한 유산으로 다 극복하고
더 값진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만나는 사람은 있지만 결혼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하려고 해요. 사람은 참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날들만 있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